하셔야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관객분들 영화 굉장히 무거운데도 표정 밝은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께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인사말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문석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사랑하는 아이를 연출한 신동석입니다. 이게 어렵군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문 배우님이 인사말 하는 그 순서대로 했었는데 오늘 다르게 하니까 같은 말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네요. 네. 네, 비가 불리하죠. 네, 오늘 비 정말 많이 왔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GV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진짜 그 1년여의 시간이 관객들과 이렇게 개봉관에서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많은 영화제에 초청이 되시기도 하셨었어요. 베를린, 우디네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목하는 이 영화를 초청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제에서 다들 이렇게 이 영화 초청한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간에 좀 관객들과 만난 그 소감을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영화제에 다녀오게 된 게 좀 기쁘긴 기쁘죠. 당연히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이제 이 영화가 배급이 결정이 안 된 다음에 어쨌든 출연을 결정을 해줬었어요. 모든 배우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영화가 그래도 개봉을 하고 배급이 되려면은 일단 해외 영화제에서 뭔가 호평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가능성이 더 열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영화제에 가서 그래도 뭔가 선배님들한테 조금 보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들이 생겨서 되게 그런 점에서 기뻤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일단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세 인물의 각자 몰입하는 인물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관객분은 미숙에게 많이 빠지고 어떤 관객분은 성철에게 많이 빠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나이나 뭐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 몰입하는 인물들이 다 달라서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좀 굉장히 재밌었고 저로서는 또 한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영화의 포문을 여는 시작점을 여는 인물은 정말 성철이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을 정말 크게 클로즈업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흔치 않은 일인데 최무성 배우님 아마 이제 그 영화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도 이 영화가 뭘까 약간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출연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아빠를 누군가를 섭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악마를 보았을 때 같은 거 봤을 때는 떠올리면 큰일 날 텐데 감독님이 캐스팅 1순위로 제일 먼저 생각하신 분이 또 최무성 배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시나리오 보시고 또 어떠셨는지 게다가 그때는 사실 단편만 만드신 분이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감독이었는데 좀 약간 의심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시나리오를 봤을 때 뭐 의심이 드는 마음은 없었어요. 되게 글이 좋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의 그 섬세한 느낌이라든지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그 힘이 시나리오상으로도 충분히 느껴졌기 때문에 출연하는데 고민은 안 했어요. 다만 스케줄 쪽으로 이제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출연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출연했는데 최근에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고 갔거든요. 네. 시사회 때. 이
술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지루하지 않게 잘 봤다면서 네. 되게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네. 그럼 대표작이 이제 응답하라 1988에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로 바뀌는 건가요? 네, 뭐 이미지란 게 배우의 이미지가 고정화되면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 역할에 몰입했을 때 그게 또 그 사람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죠. 매번 작품마다 성공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성철 역은 저한테는 좀 편했어요. 일단 의상부터가 양복 입고 나오는 거 하면 나 되게 힘들거든요. 숨도 못 쉬겠고 혈압이 막 오르고 거의 넥타이 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진성철 역할의 그 옷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입어요. 그냥 좀 허름하게 소탈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의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편해가지고 말투도 그렇고 조금 제가 조용히 있을 때의 느낌 같은 거였거든요. 예예. 그래서 뭐 제가 그 사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무성 배우를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의복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제대로 갖춰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숨을 잘 못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쉬면서 나중에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 이게 바지 사이즈가 조금 힘들겠구나. 작아가지고 네,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독님께서는 사실 뭐 캐스팅 1순위다라는 얘기는 사실 영화가 나오고 나면 모든 감독님들이 배우한테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아, 그거구나. 다른 배우는 생각한 적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뭐 이제 그 뭐 뒷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은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가 아니길 바라며 어떤 좀 느낌을 그 성철이라는 인물에게서 찾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김여진 배우 말로는 몸은 너무 산처럼 거대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절묘하게 두 가지가 겹쳐진 배우여서 배우로서 같은 배우로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감독님이 보신 최무성 배우 그리고 왜 성철에 꼭 캐스팅을 하셔야 했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뭐 1순위 캐스팅에 대해서는 진짜 진실이 맞아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쓰고 나서 사실은 다이어리도 찾아보면 증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중간에 투자를 더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논의는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 그 최무성 배우님은 정말 일단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미팅 때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고백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는 뭔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그게 뭔가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네. 양성미?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어쩔 때는 세련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쩔 때는 또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갖추시고 뭔가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배우가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비에르 바르뎀을 모르셨군요. 아니 그걸 알고 예, 지금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배우가 누군가 알죠? 제가- 노인과 위한 아,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나왔던 배우 못 맞죠? 알아들어서. 그 살인마로 나왔던. 네. 맞습니다. 그분 너무 훌륭하죠. 네, 악마를 보았다. 네. 그 외 등등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다양한 느낌을 가진 한국의 뭐 남성 배우가 또 누구 있을까 했을 때 정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최무성 배우님 말고는. 예, 그래서 제가 최무성 배우님은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스터 선샤인 캐스팅 된 거 아시고 하신 거죠? 이렇게 같이 개봉식이 겹칠 거? 예, 워낙 그 캐스팅을 오래전에 해놔서요. 선배님하고 약속을 하고 뭔가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가는 과정이었고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만 해도 촬영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미스터 선샤인 출연은 결정이 안 되신 그건 타임이었죠. 한참 전이.
예, 뭐 이런 거. 네, 상승 효과를 흥행 상승 효과를 노리는 그렇죠. 제가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감독님이 사실 신분 세탁 원래 공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영화라는 거를 영화를 몇 번씩 보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딱딱 끼워 맞춘 듯한 어떤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계산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영화 정서적으로 꽉 차 있고 밀도가 높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각 캐릭터별로 반응하는 것들이 관객마다 다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를 대입해서 뭔가를 생각거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그런 계산과는 다른 영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감독이 지금 작품도 그렇지만 다음 작품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구성을 생각하셨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연출의 의도일 수도 있고 시작한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영화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화를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때 저 역시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그런 주제를 다뤄보고 싶다 그런 욕심처럼 있었는데 근데 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시나리오를 쓸 시기가 돼서 이상하게 뭔가 이야기를 구상을 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뭐 또 다른 이야기를 쓰면 또 그렇게 되고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왜 굳이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를 쓰는 게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쓰는 사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생각이 다른 이야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쓰고 나서는 굉장히 저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고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이야기로부터 그런 힘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질문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전 성철의 선택 자체가 처음 행동 자체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좀 나이대로 보나 뭐 이제 성별로 보나 미숙이라는 사람의 입장에 더 대입을 하게 됐다라고 봤을 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게 만든 어떤 아이라면 정말 보기 싫을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먼저 가서 이 선뜻 손을 내밀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좀 선뜻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두 캐릭터의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대하는 이 사건을 대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 방법이 두 사람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철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고 그 차이가 뭐라고 보셨는지. 예. 미숙의 입장은 되게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괴로워하고 뭐 그러다가 또 기현이가 이제 죽은 자식이 살려낸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식 보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미스테리한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또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철은 또 성철 나름대로 되게 보편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기현이 물론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행동이 좀 다를 뿐이지 이제 성철 입장은 그 죽은 아이가 자기 자식이
은찬이를 통해서 기현이가 살게 됐으니까 기현이를 조금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사를 만들고 뭐 그걸 통해서 제 고통을 좀 덜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기현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제가 분노가 생기는 거죠. 제가 걔한테서 내가 농락당한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좀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것도 숨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게 되니까 꼴도 보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미소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연기할 때 집중했던 건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냐는 결국은 그 어떤 되게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 건 결국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방법이 미숙은 이렇고 저는 성철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또 미숙은 이렇게 달려가고 저는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앞 장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게끔 궁금하면서 이 영화가 계속 몰입감을 가지게 만드는 잘 썼어요. 아니 정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방법을 강구하는 그 선택지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어떻게 결론이 날까에 대한 것들도 되게 많이 아프게 다가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가장 센 설정은 그 미숙이 남편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은찬이가 죽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줄 동생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기도 했었어요. 지인 중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더 이제 이 가족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태어난 아이한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희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과연 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화에서 진짜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게 되게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사실 나타난 게 기현이라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셋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는 결론에서 결국 희망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한테도 그 선택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크게 와닿았고 어떻게 좀 전개하고 싶으셨었는지. 사실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관객분들한테 전달할 때 어쨌든 위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철하고 미숙이 같은 아들의 잃은 고통을 공유하더라도 둘 사이도 서로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더 어렵게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또 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려면은 그 두 사람의 애도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접점이 기현이라는 인물이 돼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철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의 죽음을 더 숭고한 것으로 간직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현이라는 인물이 어떤 접점이 되고 미숙한테는 처음에 그 둘째를 가지려고 했던 게 한편으로 은찬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은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으면서 또 절반 정도는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근데 기현 나중에 유산을 하고 나서 기현을 봤을 때
아마 그 생각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현도 보면은 역시 은찬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 또 기현이 간직한 어떤 삶의 형태를 자신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숙하고 성숙해.